오늘 아침 당신은 거울을 보셨습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다. 분명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인데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휴대폰만 들여다본다. 인사를 건네도 어색한 미소만 짓고 먼저 내린다. 경로당에 갔더니 새로운 분이 옆자리에 앉지 않으려 한다. 슬쩍 자리를 옮겨 다른 분 옆으로 간다. 손주가 놀러 왔는데 안기려 하지 않는다. 할아버지 옷에서 냄새나 하고는 엄마 뒤로 숨어버린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구겨진 옷, 며칠째 감지하는 머리, 손톱 밑에 낀 때. 당신은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말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외모를 놓아버리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대한다. 존경받던 어른에서 불편한 노인으로. 젊을 때는 바빠서 못 꾸민다는 핑계가 통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시간이 남는데도 꾸미지 않으면 사람들은 당신이 삶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 유배지에서도 갓근을 바로잡았던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오늘 외모를 가꾸는 것이 왜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인지 함께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첫 번째, 흐트러진 옷차림은 관계의 거리를 만든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누군가를 맞이한다는 것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라는 무언의 인사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은 옷은 당신은 그만큼의 노력을 들릴 가치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다. 본인은 편하자고 그런 것이지만 받아들이는 쪽은 다르게 느낀다. 정약용은 의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첫걸음이라 여겼다. 겉이 흐트러지면 속도 따라 흐트러진다는 것이다. 당신의 평소 모습을 떠올려 보라. 집에 손님이 온다고 했을 때 그냥 입던 옷 그대로 맞이한 적이 있는가? 집인데 뭘 어때하며 목 늘어난 내 차림으로 현관문을 연 적이 있는가? 오랜만에 찾아온 조카가 거실에 들어서는데 당신은 이불을 덮은 채 소파에 누워 있었던 적은 없는가? 그 순간 상대방의 표정을 보라. 말은 하지 않지만 눈빛이 달라진다. 어색한 미소를 짓고 오래 머물지 않으려 한다. 삼촌, 저 일찍 가봐야 해요. 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대화가 짧아지고 발걸음이 빨라진다. 당신은 서운하다. 왜 빨리 가려고 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의 흐트러진 모습이 불편했던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8살인 퇴직 교사 김 선생이다. 이분은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항상 칼라 있는 셔츠를 입는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손주가 올 때면 빳빳하게 다린 셔츠에 면바지를 갖춰 입고 현관에서 기다린다. 처음에 며느리가 물었다. 아버님, 집에서도 그렇게 차려입으세요? 김 선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손주한테 멋진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어서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손주는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한다. 할아버지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나요. 할아버지 옷이 반짝반짝해요. 손주가 먼저 달려와 안긴다. 김 선생은 손주에게 존경하고 싶은 어른으로 남았다. 옷 한 벌의 차이가 관계의 질을 바꾼 것이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선택을 했다. 70 초반의 박 씨다. 이분은 친구 모임에 늘 등산복 차림으로 나간다. 세탁한 지 오래된 점퍼, 무릎이 늘어난 바지. 우리 사이에 뭘 차려입어? 편한 게 최고지. 이분의 입버릇이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모임에서 박 씨 옆자리가 늘 비어 있다. 사진을 찍을 때 슬쩍 뒤로 밀려난다.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 박 씨는 빠져 있다. 친구들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저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구나.
옷차림 하나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다. 정약용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강진 유배 시절 그는 죄인의 몸이었다. 좁은 초막에서 지내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의관을 갖추고 하루를 시작했다. 손님이 찾아오면 비록 보잘것없는 공간이었지만 단정한 모습으로 맞이했다. 처지는 죄인이었으나 기품만은 정승과 같았다. 그 자세가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불러왔고 결국 수많은 제자가 그를 찾아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잠옷을 갈아입어라. 하루를 잠옷 차림으로 보내지 마라. 옷을 갈아입는 순간 마음도 함께 깨어난다. 둘째, 집에서도 칼라 있는 옷을 입어라. 목이 파인 티셔츠보다 폴로 셔츠 한 장이 당신의 인상을 완전히 바꾼다. 셋째, 낡은 속옷과 양말은 과감히 버려라. 보이지 않는 곳부터 새 것으로 채우면 자신감이 달라진다. 넷째, 외출 전에는 반드시 거울 앞에 서라. 앞모습뿐 아니라 뒷모습까지 확인하라. 등에 붙은 먼지, 뒤통수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점검하라.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다림질하는 시간을 가져라. 옷의 구김은 곧 마음의 구김이다. 반듯하게 편 옷을 입으면 마음도 반듯해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옷은 몸을 덮고 단정함은 뜻을 세운다. 지금까지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노년의 향기는 비싼 향수가 아닌 청결에서 나온다. 바로 냄새다. 사람은 눈보다 코로 먼저 판단한다. 좋은 향기가 나면 가까이 다가가고 불쾌한 냄새가 나면 본능적으로 멀어진다. 아무리 다정한 말을 건네도 냄새가 불편하면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정약용은 신체가 정결해야 정신도 맑게 깃든다고 여겼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몸을 씻는 것을 수양의 기본으로 삼았다. 당신의 집에 누군가 방문했을 때를 떠올려보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슬쩍 코를 찡긋거린 적이 있는가? 말은 하지 않지만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창문부터 여는 사람이 있었는가? 소파에 앉으라고 했는데 어색하게 서성이다가 식탁 의자에 앉는 손님은 없었는가?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 집에서 냄새나요라고 직접 말하는 자녀는 없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준다. 방문 시간이 짧아진다. 거실보다 베란다에 오래 서 있는다. 대화할 때 살짝 고개를 돌린다. 당신은 느낀다.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것을. 하지만 이유를 모른다. 그래서 더 서운하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2살인 최 씨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집에 가보면 늘 상쾌한 느낌이 난다. 비결이 뭘까? 이분은 매일 아침 샤워를 한다. 귀찮아도 빠뜨리지 않는다. 샤워 후에는 스킨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일주일에 2번은 침구류를 햇볕에 널어 말린다. 창문은 하루에 3번 연다. 아침, 점심, 저녁. 자녀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댁에 오면 기분이 좋아요. 숲속에 온 것 같아요. 덕분에 자녀들이 자주 들른다. 오래 머문다. 손주들도 할아버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한다. 청결함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꾼 것이다. 반면 어떤 분은 다른 길을 걸었다. 65살의 이 씨다. 이분은 혼자 살면서 씻는 것이 귀찮아졌다. 사흘에 한 번 씻으면 많이 씻는 편이다. 어차피 만날 사람도 없는데 뭘. 이분의 생각이다. 어느 날 자녀가 방문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좀 씻으세요. 이 씨는 화를 냈다. 늙으면 다 이런 거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자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 방문 횟수가 줄었다. 전화 통화도 짧아졌다. 아버지, 밥은 드셨어요? 응. 그럼 끊을게요.
30분 통화하던 것이 5분으로 줄었다. 관계가 사무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약용도 청결의 중요성을 몸소 실천했다. 강진 유배 시절 한여름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그는 매일 찬물로 몸을 씻었다. 변변한 목욕시설도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육체가 나태해지면 정신도 따라 썩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습관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그의 정신을 지탱해 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매일 샤워하라. 귀찮아도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물로 몸을 씻어라. 습관이 되면 오히려 안 씻는 게 불편해진다. 둘째, 귀 뒤쪽과 목주름을 깨끗이 닦아라.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다. 샤워할 때 특히 신경 써라. 셋째, 하루에 3번 창문을 열어라.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에 5분씩만 환기해도 집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넷째,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하라. 입 냄새는 본인은 모르지만 상대방은 바로 느낀다. 칫솔이 없으면 물로라도 입을 헹궈라. 다섯째, 비싼 향수 대신 은은한 비누 향을 유지하라. 과하지 않은 깨끗한 냄새가 가장 좋은 향기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맑은 몸에서 향기로운 인품이 솟는다. 옷차림을 갖추고 청결을 유지해도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자세다. 세 번째, 굽은 허리는 세월의 탓이 아니라 마음의 항복이다. 같은 나이라도 허리를 펴고 걷는 사람과 등을 구부리고 걷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준다. 꼿꼿한 자세는 나는 아직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이다. 반대로 구부정한 자세는 나는 이제 지쳤습니다라는 백기다.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만으로도 10년은 젊어 보인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정약용도 선비의 기본은 몸가짐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쳤다. 앉을 때도 서 있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군자의 자세라 했다. 당신의 평소 모습을 떠올려 보라. 걸을 때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보며 걷지는 않는가? 소파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등이 구부러지지는 않는가?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그릇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지는 않는가? 이런 습관이 쌓이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길에서 젊은 사람과 마주칠 때 그들이 비켜주지 않는다. 마트에서 줄을 설 때 뒤에 있던 사람이 슬쩍 앞으로 끼어든다. 대화할 때 상대방이 당신의 눈을 보지 않고 허공을 본다. 이 사람은 쉬운 상대구나라는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당신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지만 정작 그 이유가 자세에 있다는 것은 모른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4살인 전직 군인 출신 정씨다. 이분은 어디를 가든 허리가 곧다. 경로당에 앉아 있을 때도,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도,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릴 때도 등이 의자 등받이에 붙어 있지 않다. 주변 사람들이 이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는가? 처음 보는 사람도 먼저 인사를 건넨다. 자리를 양보하려 하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저 건강해요 하며 거절한다. 경로당에서 의견을 물을 때 이분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인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한다. 허리 펴는 건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 하나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게 달라요. 반면 어떤 분은 다른 모습이다. 67살의 윤 씨다. 이분은 앉으면 자연스럽게 등이 굽는다. 걸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발을 끈다. 나이 먹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분의 입버릇이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모임에서 이분의 의견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윤 씨, 괜찮으시죠? 하고 물으면 다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음식점에서 직원이 주문을 받을 때도 이분을 건너뛰고 옆 사람에게 먼저 묻는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말할 때 반말이 섞여 나온다. 어르신, 여기 앉아봐요.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쌓이고 그 서러움에 더 움츠러든다. 악순환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초라한 초막에서 글을 읽을 때도 허리를 세우고 앉았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꼿꼿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 자세가 제자들에게 경외심을 심어주었다. 비록 죄인의 몸이었지만 스승으로서의 권위는 자세에서 나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앉을 때 등을 등받이에 기대지 마라. 허리를 세우고 앉는 연습을 하루에 10분씩 해보라. 처음에는 힘들지만 일주일이면 익숙해진다. 둘째, 걸을 때 시선을 전방 10m 앞에 두라. 바닥을 보며 걷지 마라. 고개를 들면 허리도 자연스럽게 펴진다. 셋째, 거울 앞에서 옆모습을 확인하라. 귀, 어깨, 골반이 일직선이 되는지 점검하라. 넷째, 하루에 한 번 벽에 등을 붙이고 서라.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가 모두 벽에 닿게 하라. 이 자세를 3분간 유지하라. 다섯째,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양팔을 위로 뻗어 몸을 늘여라. 굳은 근육이 풀리면 자세도 좋아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몸이 바르면 말하지 않아도 권위가 선다. 여기까지 옷차림, 청결, 자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인상이 크게 달라진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네 번째, 손톱과 머리카락, 사소함이 당신의 교양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작은 것을 본다. 손톱 밑에 낀 때, 코털, 귀털, 헝클어진 머리카락.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전체 이미지를 무너뜨린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향기롭게 씻어도 손톱이 길고 때가 끼어 있으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낀다. 정약용은 몸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이 자기 수양의 기본이라 가르쳤다. 큰 것만 신경 쓰고 작은 것을 놓치면 결국 큰 것도 무너진다. 당신의 손을 한번 펴서 보라. 손톱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가?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어 있지는 않은가? 손등에 각질이 일어나 거칠어지지는 않았는가? 이제 거울을 보라. 코털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지는 않은가? 귀에서 털이 자라고 있지는 않은가? 눈썹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지는 않은가? 머리카락은 언제 마지막으로 잘랐는가?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간다. 코털이 신경 쓰여서, 손톱이 거슬려서 당신의 말에 집중하지 못한다. 저분은 자기 관리가 안 되는구나 하는 인상이 남는다. 한 번 박힌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1살인 강 씨다. 이분은 한 달에 2번 이발소에 간다. 머리만 자르는 게 아니다. 코털 정리, 귀털 제거, 눈썹 다듬기까지 꼼꼼하게 받는다. 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손톱을 깎고 손에 크림을 바른다. 자녀들이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가? 아버지는 항상 깔끔하세요. 같이 다니면 제가 더 당당해져요. 손녀가 친구들에게 자랑한다.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멋있어. 작은 정성이 존경심으로 돌아온 것이다. 반면 어떤 분은 이런 것에 무심했다. 69살의 한 씨다. 이분은 머리를 2~3달에 한 번 자른다. 자르나 마나 별로 안 달라져. 손톱도 불편할 때만 깎는다. 코털이 나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나이에 누가 내 코털을 보겠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손녀가 이분과 사진 찍기를 꺼린다. 찍어도 올리지 않는다.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안 한다. 한 씨는 서운하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손녀가 나를 피하지? 이유는 간단하다. 사소한 것을 놓쳤기 때문이다. 손녀는 말하지 않지만 불편해한다. 정약용은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드러난다고 믿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세수할 때 손톱을 살피고
머리를 정돈하고 수염을 가지런히 다듬었다. 유배지에서 거울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다. 그래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흐트러진 곳이 없는지 점검했다. 그 정성이 선비로서의 품격을 지켜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일주일에 한 번 손톱을 깎아라. 손톱 깎기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라. 텔레비전 볼 때 틈틈이 정리하라. 둘째, 손에 크림을 바르는 습관을 들여라. 세수 후, 설거지 후, 자기 전에. 거친 손보다 부드러운 손이 훨씬 좋은 인상을 준다. 셋째, 코털과 귀털을 정기적으로 정리하라. 코털 정리기는 10,000원도 안 한다. 샤워 후 거울 앞에서 30초만 투자하라. 넷째,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발소나 미용실에 가라. 머리카락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자란다. 정리된 머리가 10살은 젊어 보이게 한다. 다섯째, 눈썹을 다듬어라. 길게 자란 눈썹 털 사방으로 뻗은 눈썹은 인상을 거칠게 만든다. 이발소에서 함께 정리해달라고 하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작은 흐트러짐이 큰 무너짐의 시작이다. 여기까지 옷차림, 청결, 자세, 디테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 있다. 바로 거울이다. 다섯 번째, 거울을 보는 시간은 나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다. 문제를 모르니 고칠 수도 없다. 거울을 피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거울 보는 것을 꺼린다. 주름진 얼굴이 싫어서, 늙어가는 모습이 서글퍼서. 하지만 거울을 피한다고 늙음이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거울을 볼수록 자신을 더 잘 가꿀 수 있다. 정약용은 거울을 자기 성찰의 도구로 삼았다. 겉모습을 점검하며 속마음도 함께 살폈다. 당신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보는가? 아침에 세수하고 잠깐 보는 것이 전부인가? 외출 전에 전신 거울 앞에 서본 적이 언제인가? 화장실 거울 말고 자신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집에 있기는 한가? 거울을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눌려 있는 줄 모른다. 옷에 얼룩이 묻어 있는 줄 모른다. 바지 지퍼가 열려 있는 줄 모른다. 밖에 나가서야 사람들의 시선을 느낀다. 왜 쳐다보는지 모른다. 집에 돌아와서야 알게 된다. 그리고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진다. 다음부터 외출이 꺼려진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진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66살인 조씨다. 이분은 현관 옆에 전신 거울을 놓았다. 외출할 때마다 반드시 그 거울 앞에 선다. 앞모습, 옆모습, 뒤돌아서 뒷모습까지 확인한다. 30초도 안 걸린다. 하지만 그 30초가 하루를 바꾼다. 조 씨는 이렇게 말한다. 거울 보는 게 처음에는 싫었어요. 늙은 내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근데 매일 보니까 오히려 익숙해지더라고요. 지금은 거울 속 내가 좋아요. 오늘도 괜찮네 하면서 나가요. 이분은 밖에서도 당당하다. 사람들 눈을 피하지 않는다. 자기 모습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반면 어떤 분은 거울을 멀리했다. 70살의 송씨다. 이분은 집에 전신 거울이 없다. 화장실 작은 거울로 얼굴만 잠깐 본다. 늙은 모습 보면 우울해져서. 이분의 이유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어느 날 경로당 모임에 갔는데 친구가 슬쩍 말했다. 송씨, 오늘 등에 뭐 묻었어? 보니까 하얀 셔츠 등판에 커다란 얼룩이 있었다. 아침에 된장찌개 끓이다가 튄 것이었다. 송씨는 몰랐다. 거울을 안 봤으니까.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다들 보고 있었겠지. 아무도 말 안 해줬네. 그 후로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졌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자신의 얼굴을 보며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했다.
거울은 단순히 외모를 비추는 도구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유배지에서 제대로 된 거울이 없을 때는 물그릇에 비친 얼굴을 보았다. 그만큼 자기 점검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현관 근처에 전신 거울을 놓아라. 외출 전 반드시 자신의 전체 모습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라. 둘째, 거울을 볼 때 앞모습만 보지 마라. 옆으로 돌아서 옆모습을, 뒤돌아서 뒷모습을 확인하라.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뒷모습도 본다. 셋째, 아침 세수 후 거울 속 자신에게 인사하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이 한마디가 하루의 기분을 바꾼다. 넷째, 거울 속 주름을 미워하지 마라. 그 주름은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증거다. 주름진 얼굴도 정갈하게 가꾸면 아름답다. 다섯째, 일주일에 한 번은 밝은 조명 아래서 거울을 자세히 보라. 어두운 곳에서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다. 코털, 귀지, 눈곱, 각질. 밝은 빛 아래서 점검하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거울은 나를 속이지 않는 유일한 벗이다. 지금까지 5가지를 이야기했다. 옷차림, 청결, 자세, 디테일, 그리고 거울 보기.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단순히 외모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진다. 6번째, 단정함이 가져다주는 최후의 선물. 단정함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선물은 자존감이다. 아침에 깨끗하게 씻고 단정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면 기분이 달라진다. 오늘 나 괜찮은데? 이 작은 만족감이 하루를 지탱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자기 자신이 알아주면 된다. 두 번째 선물은 존중이다. 단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기 어렵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존댓말을 쓴다. 마트에서 직원이 먼저 인사한다. 길에서 젊은 사람이 비켜준다. 당신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당신을 대하는 세상이 달라진 것이다. 세 번째 선물은 관계의 회복이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한다. 손주들이 먼저 안긴다. 친구들이 당신 옆자리에 앉으려 한다. 당신이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존재가 된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결국 관계를 가꾸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이 있다. 올해 73인 문 씨다. 이분은 3년 전만 해도 집에만 있었다. 씻는 것도 귀찮고 나가는 것도 귀찮았다. 자녀들 전화도 뜸해지고 경로당에 가도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손녀가 말했다. 할아버지, 같이 사진 찍어요. 찍은 사진을 보는데 자기 모습이 낯설었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구부정한 자세. 이게 나야? 그날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샤워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점검했다. 한 달에 2번 이발소에 갔다. 처음에는 귀찮았다. 하지만 2달쯤 지나니 몸에 배었다. 3달이 지나니 주변 반응이 달라졌다. 손녀가 먼저 사진 찍자고 한다. 할아버지, 오늘 멋있어요. 자녀들이 더 자주 전화한다. 아버지, 요즘 목소리가 밝으세요. 경로당에서 옆자리가 차기 시작했다. 문 씨,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사람들이 다가온다. 문 씨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진작 이럴 걸 그랬어요.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을 놓지 않았다. 죄인의 몸이었지만 선비의 품격을 유지했다. 그 꼿꼿함이 결국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기게 했다. 외모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킨 것이다. 단정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고 허리를 펴는 것. 이 작은 것들의 합이 당신의 품격을 만든다. 그리고 그 품격이 당신의 노년을 지켜준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귀히 여기면
세상도 그대를 귀히 여긴다. 이제 당신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첫째, 단정한 옷차림은 관계의 거리를 좁힌다. 둘째, 청결한 몸에서 사람을 끄는 향기가 난다. 셋째, 꼿꼿한 자세가 10년의 권위를 세운다. 넷째, 손톱과 머리카락이 당신의 교양을 말한다. 다섯째, 거울 보는 시간이 나와 화해하는 시간이다. 여섯째, 이 모든 것이 모여 당신의 품격이 된다. 이 6가지만 기억해도 당신의 노년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자녀를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살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당신 차례다. 남은 시간은 당신을 위해 써라. 아침에 깨끗이 씻고 단정하게 입고 거울 앞에 서라. 허리를 펴고 세상을 마주하라.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어른이다. 품격 있는 노년을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았다. 18년의 긴 세월 동안 꼿꼿하게 버텼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아니, 당신은 이미 더 어려운 시간들을 버텨왔다. 오늘 저녁 거울 앞에 서보라. 그리고 그 안에 비친 자신에게 말해보라. 수고했다. 이제부터 잘해보자.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약용 인생 지침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들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